인사올립니다. 정수천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손대다 보니까 좀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늦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저 그린터 소강서 건너편에 사는데 빨리 온다고 뛰어왔는데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뭐 그냥 4차 산업혁명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우리 어른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삶을 이렇게 설계해야 되고 디자인하고 진로를 한 방향으로 우리 후손들이 가야 되나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 목사님들 어른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여기 안 써요. 저쪽에 큰 요신방석이 여기서 안 쓰더라고요. 이렇게 노동시장과 고용환경,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저성장 사회로 이미 고착화되어 있죠. 올해 2%도 성장 안 한답니다. 2%도 성장 안 하고 우리 사회가 저성장 사회, 즉 성장 신화가 끝나고 축제가 끝나고 이제 저성장, 무성장 시대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저성장 사회 이렇게 완전히 고착화되는 그런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 증가율도 2000년 이후 계속 둔화되고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아우성이죠 지금. 근데 사실 2년 동안에 29%나 올려놓으니까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잖아요, 무역국가. 우리나라는 수출과 무역의 68% 수출 즉 무역 의존도가 68%나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을 해야만 우리 국민의 민생이 안정되는.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68%가 일자리가 68%가 이렇게 무역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은 극심한 경쟁 또는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 이게 필수적이에요. 다른 나라 무역이랑 비교 우위에서 수출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극심한 생존 경쟁. 그다음에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뭐 현재도 연 2,200시간, 근데 뭐 독일 같은데 뭐 1,400~1,500시간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 1,700 이런 시간. 그렇게 그래서 이 생산 요소 비용이 비싸면 수출을 못 하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 정부는 인위적으로 생산 요소 비용을 갑자기 올려놓으니까 수출이 자꾸 문제가 돼서 12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청년 노동시장이 퇴직률 65세 연령층으로 이렇게 증가했다. 현재는 70.7세까지 일을 한답니다. 현재 우리 어른들께서. 근데 대개 74세, 5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답니다. 현재는 70.7세. 제가 저는 이쪽에서 이 동네에서만 42년을 살았어요. 옴니구 이 동네를 속속이 잘 압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는데 어른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활쌈세래요. 참 안 됐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10시까지, 14시간, 15시간 이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번대요. 근데 택시 회사들이 요새는 차가 100대면 한 30, 40대가 놀아요. 그 어른한테 이렇게 차를 줘요. 그러니까 하루 산업금이 14만 원이래요. 14만 원 하루 1, 2만 원 남고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래. 그래서 외아들 하나 경찰관인데 뭐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서 수없이 생육전선에 나왔다. 참 안쓰럽더라고요. 14시간씩 어떻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OECD 36개 국가에서 가장 노인 빈곤이 높은 나라입니다. 48%가 노인 빈곤에 해당됩니다. 이게 100명이면은 48건 절반이 노동 어르신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빈곤이라면 한 달에 생계비가 부부간에서 1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제가 58년 개띠로 베이비부모 세대인데요. 내년에 55년부터 63년 세대가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연배들이 보통 85, 88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 어른들이 이제 전쟁에 많이 아이를 출산해서 55년부터 63년생, 저 같은 경우 58년생은 92만 명 나서 현재 한 80만 명 남았대요. 많이 돌아가고. 그 연령층이 지금 이제 퇴직을 다 앞두거나 퇴직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년에 55년생이 처음으로 노인이 돼요. 그럼 매년 50만 명이 노인이 일어난대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이 750만입니다. 그 중에 치매 노인이 75만,
부천에도 8,000명의 시민노인 등록되어 있답니다. 그럼 노인 문제가 앞으로 금방 1,000만 명 될 걸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일본은 1억 3,500까지 인구가 갔다가 1억 2,600의 인구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노인 인구가 27%라고 합니다. 75세 이상도 1,000만 명, 3,500만 명이 노인.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저성장에 허덕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되면 소비가 많이 둔화되죠. 참고로 경제적 활력도가 제일 높은 나이가 45, 46, 47, 48, 49라고 합니다. 5년 동안이 경제적 활력도가 인생에서 가장 높대. 가장 소비도 많고 가장 소비도 많고 수입도 많은 그런 세대로 5자가 들어가면 꺾이기 시작하고 6자 더 꺾이고 7자 들어가면 더 꺾이고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되면 이 저성장 양극화가 한국 사회에 큰 화두입니다. 저성장되고 양극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게 양극화 때문에 그래요. 너무 부자는 너무 돈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어렵고. 참고로 미국은 상위 10%가 전체 총 자산의 47%를 갖고 있대요. 우리는 상위 10%가 약 45%를 갖고 있답니다. 우리도 미국보다는 좀 못하지만 양극화가 많이 진행된 사회입니다. 많이 진행된 사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려워도 서울 집값은 막 확확 뛴다잖아요. 9억 이하 지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이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3억은 지금 거품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어려운데 서울 집값은 뛰어요. 왜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한 1,100조가 어디 갈 데가 없대요. 돈이 투자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데요. 부동산으로 막 이렇게 몰리고 지방은 또 어렵고 그렇죠. 그 양극화 문제가 정말 이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한국 사회가 앞으로 진통을 사회적인 그 평화를 합의를 이룰 것인가에 가장 큰 과제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이거 지금 0.98밖에 안 된다고 근데 두 부부가 해서 한 명도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30만 명도 채 안 된다. 작년에 30만 명 정도 유지했는데 올해는 30만 명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요새 45세 그때 70년생 72 사람들은요. 요새 40대 중후반 이런 사람은 100만 명씩 낳았어요. 102만 명. 그러니까 인구가 3%로 줄어버려요. 엄청난 감소가 있죠. 그래서 좀 대학도 지금 엄청 문제됩니다. 대학도 10년 정도 되면 한 4분의 1 정도는 무너질 걸로 봅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가 46만인데요. 이게 대학 입학 정원이 55만 명이에요. 근데 수능 응시자가 다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40만 명 간다고 봐도 15만 명이 대학 정원이 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 4년에는 수도권 대학도 위험하다. 정원 한 명도 못 뽑는 대학이 한 50개 나올 거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대학만 위기가 아니고 무척 위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도 마른 수건을 짜는 정도로 재정의 압박을 받고 10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도 대학도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 이게 대학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라는 큰 흐름,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흐름, 이 흐름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진통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많이 봅니다. 근데 일본은 대자산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무역과 또는 재산 투자 서비스를 공급해서 얻은 수입보다도 외국에 자산이 많답니다. 우리보다 10배나 많대요.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20년 장기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렵답니다. 한 5년 가면 큰 어려움이 생길 걸로 계산됩니다. 우리는 대자산이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재산이.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 사회는 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와 더불어서 만성적인 경기 침체가 이제 되죠. 그 다음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큰 변화가 앞에 와 있습니다.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가 그냥 파도처럼 몰려오는 게 이 두 큰 그 파도가 이제 우리의 일상을 엄청나게 지배할 걸로 봐서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은 지금과 산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마치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전기 사회에 되잖아요. 이 전기처럼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가지고 이렇게 학교 교육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혁명을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무너질 거다. 인적 자산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교육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한국 사회는 진보교육감 등등에서 이념교육 이게 실험의 그런 대상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지금은 이렇게 9년 동안 아무런 시험을 평가를 안 해버려요.
초등학교 6년 동안은 시험을 봐도 아무 시험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 봐도 평가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이 중간 정도 가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릅니다. 중학교 1학년 딱 들어오면 자유학년제가 있습니다. 이런 1년간 공부를 별로 해도 평가가 없어요. 성적표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자유학년제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2, 3학년도 평가는 하는데 석차가 안 나와요. 시험을 봐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이제 석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부모들이 다 우리 아이가 학력 미달되었구나. 이게 지금 9년간 평가를 안 해버려요. 너무나 이 지식교육을 소홀히 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거기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려고 합니다. 학력 미달이 많아요. 지금 대학생들이 옛날 우리 김문덕 교수님이 가르친다고 또 달라요. 기본 지식이 없어요. 기본.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디지털은 익숙한데 이 문사철, 문학, 사학, 철학 등 이념과 사고, 비판력 이런 게 많이 떨어져요. 기본 지식이 없어요. 기본 지식. 굉장히 이게 문제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예. 비정규직 사내하청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죠. 저수준 고령화 노동력 위기가 오고 2017년부터 생산 가능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줄었답니다. 15세에서 64세가 생산 가능 인구 그게 2017년부터 줄어서 2017년, 2018년치고 조금씩 줄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고령 인구 반대로 생산 가능 인구 급속도로 이게 감소되고 인구 절벽이 이렇게 우려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2065년 되면 뭐 이렇게 굉장히 줄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뭐 엄청 줄어버리는 인구가 2017년부터 이렇게 변동이 와서 우리나라 주택 문제도 지금은 주택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15년 후면 수도권 일기 신도시 집 팔기 어려울 거다 그런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 같은데 15년 지나면 집 살 사람이 있겠냐, 집 살 사람이 있겠냐. 15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 데드라인은 15년 후에는 집이 문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도 전체 집이 한 14%가 비어있대요. 동경도도 그렇고 14%. 근데 우리도 저도 전라북도 정읍 출신인데 전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오는데 제 고향 봐도 그냥 고향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인구가 제가 살 때 250만 도민에 지금 185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살 때 27만인데 10만이에요. 고창이 6만, 뭐 부안 5만 이런 정도인데 인구가 반도 더 줄었어요. 지금 저희 27만에서 10만. 근데 노인 인구가 22%.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하거나 뭐 사업하면 그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망. 시골에 땅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급감하는 이제 청년층, 급증하는 노년층 뭐 이런 사회. 앞으로 몇 년, 3, 4년만 가면 청년 실업은 자동으로 해결이 된답니다. 인구 자체가 사이즈가 적으니까 청년층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다. 지금은 참고로 일본은 98%가 대졸자들 전부 다 취업이 된답니다. 아베노믹스 밑에 돈을 많이 풀어놔갖고 일본은 이렇게 청년 실업이 거의 없는 그런 사회가 됐죠. 노년층은 뭐 급격하게 막 엄청나게 늘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보건복지의료 인력은 괜찮을 걸로 봅니다. 요양보호사. 왜냐하면 저희 세대가 죽을 때까지는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사는 될 걸로 봅니다. 사실 요양원 사회복지사 따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집에다 노인 5명만 모시면 1,000만 원 이상 들어와요. 근데 요양보호사 2명, 3명 고용해서 한 500만 원씩 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사회복지사를 달라고 하는 수요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청년층 고용은 굉장히 늘고 요새 대학들마다 취업률 때문에 죽어나죠. 취업시키려고. 청년층은 계속 이제 임금 노출고 고용은 감소되는 대학도 요새는 그러니까 1년에 약 60만 명이 대학을 나와요. 그러면 한 25분 군대 포함해서 한 절반이 취업한다고 그럽니다. 대학을 1년에 60만 명이 졸업하면은 요새 그렇습니다. 한 25에서 30만 명 정도가 취업한데 군대 다 해서 그다음 대학원 진학해서 30만 명 정도. 근데 거기서 진짜로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그런 일자리 있죠. 요새 뭐 그거면 현수막 붙잖아요. 어디 공무원. 근데 그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은 1년에 한 3만 개 정도.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의 5% 정도나 장가가고 부모가 뿌듯하는 그런 직장을 얻는 거고. 참고로 이 조선조가 1392년 7월 17일 날 이렇게 개국해서 1910년 8월 29일에 518년 갔는데요. 이때 그 대과라에서 과거급 지은 사람이 15,000명이랍니다. 1년에 30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대과급 지은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중별로 그걸 뽑아놓잖아요. 1년에 30명. 근데 생원이나 진사 1차 합격한 사람도 100명 정도 가요. 그래서 조선조 518년에 생원 진사 그 1차 합격자가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원 진사면 시골에서 양반 취급을 해요. 함부로 안 해요. 글을 읽은 사람. 조선은 선비 사회잖아요. 이상적 인간도 선비잖아요. 중국은 참고로 군자고 일본은 무사하지 않습니까? 선비. 글을 읽는 사람, 있는 사회니까요. 그다음 중년층 고용은 증가로. 요새 우리나라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정부에서 그 현금복지로 우리 어른들께 그런 일자리 많이 만들고 강의실 불끄기, 휴지 줍기, 동네 쓰레기 줍기 이런 거에서 20, 30만 원 받는 그런 60대 일자리만 많이 늘어나가지고 실업률을 줄이려고 애를 쓰죠 정부에서.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이 513조나 됩니다. 엄청나이라고 국가부채가 800조나 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550조. 집집마다 빚이 7,700만 원씩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3분의 2가 그런데 우리나라 한 65%가 집집마다 7,700만 원 평균 부채를 갖고 있고 3분의 1 정도는 부채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되게 높고요. 일본은 국가부채가 높고요. 국가부채가. 그래서 예산의 약 40%를 빚을 써서 나는 거예요. 그 예산을 국가부채 이자 내는데 세금이 3분의 1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본은 국가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개인은 부자고 기업도 부자고. 그다음 중국은 기업 부채가 그렇게 높대요. 우리나라는 기업 부채가 99%, 부채율이 100%가 좀 안 된데 중국은 200% 가까이 된대요. 중국은 기업 부채가 그렇게. 나라마다 틀린데 우리나라 하여튼 가계 부채가 높은데 국가 부채도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재정 투자를 정부에서 너무 많이 현금 복지를 너무 많이 하죠. 정부. 과잉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시대의 직업 환경 산업혁명의 발전은 자동화, 연결성, 지속적인 가능 관점에서 해석된다. 자동화 사회. 1차 산업혁명인 석탄 진기 이게 영국에서 일어났죠. 2차 산업이 이게 전기 에디슨이 만든 GE라는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최고 회사잖아요. 지금은 애플이라는 회사가요. 시가총액이 1,600자가 됐답니다. 며칠 전에. 근데 우리나라 모든 상장회사 다 합해도 1,400자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회사보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모든 회사, 삼성 포함 회사 합하는 것보다 200조가 적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 총산 1년에 총 생산액이 1년에 1,850조 되는데요. 미국은 우리보다 12배나 그 사이즈가 커요. 우리나라 세계 경제에서 약 2% 된답니다. 세계 경제에서. 북한은 우리보다 2%, 우리의 50분의 1밖에 안 돼요. 북한에 50개가 있어야 우리나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2%인데 북한은 우리 경제 2%예요. 50분의 1.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보다 한 8배 정도 경제 규모가 크고요. 일본은 한 3배 정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제 정보통신 지금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정보통신. 그러니까 요새는 모바일 사회잖아요. 모바일 핸드폰 사회잖아요. 모바일. 이게 우리 3차 산업혁명의 전개는 PC와 인터넷 시대였다면 지금 모바일 SNS 시대잖아요. 모바일 콘텐츠 시대. 이 3차 산업의 전개는 전부 다 컴퓨터를 많이 했죠. PC, 인터넷망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PC가 아니라 모바일, 핸드폰에서 핸드폰 콘텐츠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요, 소매 점포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외국보다 2배가 높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10년은 우리 자영업자 절반이 망해야 된대요. 가만히 가도. 그런데 이 4차 산업이 와서 훨씬 더 빨리 망해야 된대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을 반이 망해야 되는데 이게 오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망하고 있어요. 참고로 미국 같은 시어스 백화점이라고 125년 된 백화점이 무너져버렸다면 근데 지금 10년에는 우리나라 현재 백화점 그 다음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그런 마트 이런 게 절반 정도는 없어질 걸로 보는 거고요. 10년에는 지금 백화점 절반,
대형마트 있죠. 할인점, 이마트, 홈플러스. 지금 이마트가 처음으로 적자 났다고 하잖아요. 위기경에. 그래서 그런 백화점 10년 내에 마트도 절반 정도는 모바일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 근데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 자꾸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서잖아요.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그래서 서울 도심에 나홀로 아파트가 괜찮을 거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왜냐면 서울 수도권만 서울에서 나홀로 아파트 싼 거 있으면 사는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그 500세대, 1000세대 대단위 아파트를 써놓는데 그때 가면 안 그럴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가면 우리나라랑 놀래는 게 따같대. 우리는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 2000세대, 어떤 10,000세대 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생활 문화가 우리도 미국 중심으로 미국같이 되어버리게 돼요. 완전히 미국 사회, 소미국이 돼요. 모든 사이클이.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 싼 거 있으면 사활을 서울로 들어가라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이 인식이 바꿀 거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어른들 되면 병세권이다. 병원 가까이. 서울에 5대 병원이 있어야 돼요. 세브란스, 삼성, 현대, 강남 성모 이런 5대 병원이 있죠. 그 대형. 무조건 거기에 30분 안에 가야 될 때 가야 되는데 역세권, 병세권, 환세권이라도 환경, 숲이나 강. 근데 강이 이렇게 돈이 조망권이 비싸대요. 서구 3억까지 간대 조망권이. 숲보다는 그게 더 비싸대요. 숲보다. 그런 역세권 진료, 그다음 병세권, 환세권, 뭐 학세권 그러더라고요. 학세권, 이게 공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도 하여튼 그런 미국 그런 식으로 하는데 참고로 미국의 뉴욕의 그 센트럴파크 그런 공원 주변에는 아파트 막 보통 뭐 50억에서 100억, 200억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건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革命, 요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삶을 바꿔놔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모든 게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드론 뭐 이런 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초연결 사회가 되고요. 지금은 인간과 인간의 네트워크, 우리 사회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잘 살냐면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좋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인과의 관계, 자녀 관계,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지인과의 관계, 지역사회의 관계, 이런 사회단체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해요. 노인들어도. 왜냐면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도와줄 사람이 많이 생겨요. 관계 내가 덕을 쌓고 하면은 가족부터 우분을 확보해야 되고 부인으로부터 이렇게 우분을 확보, 자식들하고 관계가 잘 소통이 돼야 되고 친구 이런 덕을 쌓으면 이게 이 외로움 이런 게 시달리지 않죠. 우리가요 시골에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3년이면 도망 나온대요. 3년간은 가꾸는데 재밌대요. 근데 3년 동안 외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특히 가을부터 겨울 지날 때 어디 컴컴해 집을 금방 5시만 되면 그 긴 가을 뭘 지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사는데 외로움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하루하루가 아슬아슬, 어른들 앞에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도 5, 8년 됐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다 관심이잖아요.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잖아요. 스트레스 공화국에 살잖아요. 우리는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억울, 분노, 화, 시기, 질투 이런 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아무리 인격을 정말 우리 송교수 목사님 얼마나 인격이 좋으셔요. 여러분도 그런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억울, 분노, 화, 뭐 질투시 이게 어떻게 이걸 제어해요? 왜 하나님 앞으로 내 온전히 맡겨서 성령과 말씀 중시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사이 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숙명이에요. 근심, 걱정, 그런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가 그게 쌓이면은 젊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고. 그래서 하루에 36명이 우리나라가 죽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36명이 죽어요. 2시간이면은 3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생활고로, 외로워서, 누구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막 분노로, 질병으로. 저기 저희 아버지 같은 어른들 많이 계신데요. 그 어른들은 정말 갓난신고의 삶을 산 사람이잖아요. 젊은 시절에 일제말에 태어나서 그 배움이 작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왔고, 그 사회혼란기, 그 다음에 혁명, 그 다음에 경제개발, 자식교육, 하루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도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그 희생 그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도 그냥
조금 편한 삶을 사는데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고통 아픔은 뭐 얼마나 커요. 그 어른들이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요즘 세대도요, 정말 젊은 세대들이 지금 사회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지금 뭐 공황장애 우울증이 물은 너무 유명연은 뭐 김구라, 이경규 거의 다 많이 그렇습니다. 화려한 생활 앞에 그 밀려오는 그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잖아요. 그 외로움, 고독도 있지만 외로움, 고독, 밀려오는 그 공허감, 삶의 지루함, 그 박탈감, 그 사회적 소외되란다는 그 낙담, 이런 게 얼마나 누구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으면 젊어서 이제 공황장애나 우울증 와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암으로 가버리죠. 3명 중에 1명이 암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조금 들면 치매는 뭐 원인 약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는. 9천만, 8천 명이 치매랍니다. 그것도 치매 판정이 엄격해요. 의사가 무조건 너 치매하면 아니, 그 판정을 내리면 그걸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갖고 서로 동의를 해야 치매 진단이 내려지더라고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실제로는 13% 정도가 치매라고 보더라고요. 현재는 10% 치매래요. 그런 게 지금 그런 어려움이 우리 오기 때문에 우리 삶을 어떻게 가다듬고 가야 되나.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너무나 세상이 변해버립니다. 지금은 10년 후에는 자동차, 전기센터 뭐 이런 거 다 망해버립니다. 운전수 다 지금 잃어버리고. 5년 후에는 이 전기차나 일반 지금 차나 가격이 똑같아진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 가격이 막 내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에는 일반 차 살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전기차 사요. 그 다음에 한 5년 남은 현대차에서 4, 5년 후에는 거의 최상위 단계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운전자 개입 없이 가는 차. 그러니까 한 적어도 10년 후에는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사회. 차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차나 나, 내가 오늘 지방 가려면 SUV, 뭐 혼자 가려면 작은 차, 조금 누구 좀 어려운 분 만나면 좋은 세단, 뭐 이렇게 그때그때 불러서 타면 돼요. 참고로 미국, 일본 같은 게 아니라 중국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전거를요, 우리는 막 이렇게 막 채워놓잖아요. 컴퓨터를 딱 대니까 풀리더라고요. 탁 하고 아무다 놓아버리면 자기 그 통장에서 돈이 딱 빠져나가, 사용료가. 그 다음에 중국 거지들은 QR코드 없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아침에 지방의 실습자들 지도를 가서 새벽에 동수원터미널 막 새벽 한 6시 이렇게 도착하면요. 그 새벽에 날도 안 되는데 우리 거지들은 이렇게 그 국어를 시작해요. 노래를 틀어놓고 엎드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거지는 정말 부지런히 해야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근데 미국은, 중국은 QR코드 없으면 절대 수금 하나도 안 돼요. QR코드 딱 보이고 다 큰 거 차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는 안면 인식기, 즉 얼굴 인식이 와가지고 1초면 전 인구, 인민 14억 인구를 파악이 되어버린대요. 그게 몇 년만 있으면 지금 한 인구 절반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동선이 김윤덕 교수님이 강의하고 어디 각 하급 인구를 다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독재자가 맘먹으면 그 사람의 인권 모든 것을 확인돼요. 무서운 사회돼요. 통제해버립니다. 이 길거리 그 많은 사람 봐도 범죄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걸 다 알아버립니다. 당국에서. 정말 무서운 사회가 됩니다. 이게 디지털 사회가 기록 사회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제가 여러 책을 봐도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고 다 기록이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요새 뭐 2년 전에 1.3초 성추행했다고 판사가 유죄로 때렸더만. 그래서 방송 나오대 아침에 보니까 1.3초 어떻게 의도를 했는지 그건 그 당사자만 알겠지 그냥 스친 건지 1점을 그건 판사가 성추행이라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 전부 다 이렇게 오고 다녀야 되냐, 이렇게 오고 다녀야 되냐, 이렇게 오고 다녀야 되냐 그런 말 나오고. 이렇게 고칠 수 있죠 1점. 근데 그 사람만은 본인은 알겠죠. 제가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 유죄로 나오더라.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 진술이 일관성. 인공지능 사회가 정말 무서운 사회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가 되면은 제가 딱 4차전 이제 직업 얘기로 바로 가겠습니다. 4차전 혁명이 있을 컴퓨터와 인터넷, 정교한 자동화, 연결성을 사물 인터넷, 4차전 혁명이 시작되고 인공지능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대세가 와버렸습니다. 이미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대세가 이제 초연결 사회가 되고 초지능 사회가 되고 초융합 사회가 된답니다. 이제 지금은 이렇게 관계를 그냥 오프라인 사회에서 온라인 사회에서 하는 정도인데 이제는 모든 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또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서울의 사장님이 부산에 그 예를 들면 그 포크레인이 있죠. 이렇게 질판은 그것을 앉아서 이 포크레인이 어디가 마모되고 기사가 일을 안 오고 또 어디가 좀 고장을 하면 그걸 다 데이터를 보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려요. 연결사회, 초연결사회, 초융합사회, 초지능사회가 되어버려요. 4차 산업혁명을 무서운 사회에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는 사회가 되는 거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의 지시를 내린 사람과 인공지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나눠질 거다. 인공지능으로부터 지시를 내린 사람이 약 20%, 인공지능을 지시하는 사람, 인공지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람이 한 80% 이렇게 사회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극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됩니다. 훨씬 더 심화됩니다. 양극화.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이게 사회가 앞으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지금도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주어버리자.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와도 미국 국민들이 이 자본주의 종주국에서 말이 이렇게 반말이 안 나오대요. 반응이 괜찮대요. 왜냐면 그만큼 미국 사람들도 양극화가 많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란 말이 요새 진보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다 요새 국민 기초생활보장제에 우리나라 혜택받는 사람이 약 160만 명 정도, 165만 명 정도 됩니다. 주택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뭐 생계급여 이렇게 나눠서 해요. 옛날에는 통째로 주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도 그걸 나눠서 이제 주는데 그렇게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일이 부하가 너무 많아. 차라리 전 국민 100만 원씩 다 주어버리자. 이런 미국의 자본주의 종주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되면 기본소득을 다 줘야 될 거다. 그게 대세가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양극화가 너무 진행되니까. 근데 현재는 지금 지하철마다요, 뭐 정말 광명시 이런 데 보면 어디 안산시는 대학 등록금 준다고 공약을 해놔버렸잖아요. 안산시 사는 사람들은 대학 등록금 반은 다 정부에 등록금 다 시가 돈을 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에는 뭐 소풍 부진다, 운동화 사준다, 뭐 추닝 사준다, 뭐 준다, 막 다 주는 거예요. 뭐 변기를 가른다, 식당에 해두면 이렇게 의자 세우는 거, 식당 교체를 앉은 의자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돈 준다는 그런 지하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나 과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너무 과잉 시대로 가버리죠. 이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 이미 대세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센서, 이렇게 모든 그 기계의 센서가 또 바이오 산업. 우리나라 앞으로는 바이오 산업이 가장 돈 버는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회사, 제약 만드는 회사가 돈이 그렇게 많이 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그런 바이오 건강기능, 건강 관련 식품, 바이오 산업, 나노, 3D 드론, 무인자동차, 로봇, 블록체인. 뭐 지금 중국에서는 블록체인 인민은행에서 그 사이버머니를 낸대요. 그 페이스북에서 그걸 먼저 내려 보니까 미국에서 반대를 하니까 중국에서 먼저 사이버머니를 내려고. 미국은 이 달러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 전 세계 달러를 한 65, 70%가 달러로 결제된다는 거예요. 65에서 70%. 달러 패권 갖고 있는 나라고, 군사 패권 갖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석유 패권도 다 앞으로 500년간 쓸 셀가스를 만들어 나오겠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세일가스로 해서 에너지도 이제 산유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인데 지금 미국 1등입니다. 석유 수출 1등이 되고 있습니다. 모래에 있는 가스를 기술로 녹여 기운을 빼버린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걸 많이 있는데 중국은 뭐 아직 못 한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 이미 우리 시대에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4차 산업에 따라 지구 변화, 과학기술, 융합기술 기술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과 새로 생기는 직업이 너무 많이 늘어날 거다. 고용신앙에서도 카카오택시 뭐 이런 게 에어비앤비, 우리나라는 에어비앤비, 빈방 이런 거 허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숙박업도 다 걸려 한 개도 안 됩니다. 우버 택시라고 해서 뭐 이런 게 미국 다 있죠. 뭐 인도나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허용이 안 됩니다. 참고로 뉴욕의 그 택시, 개인 택시 가격이 3억 갔다가 지금 거의 0이랍니다. 떨어져버렸죠. 근데 서울은 지금 한 1억 가다가 한 6, 7천으로 떨어지는 추세. 부천도 한 7천, 8천 그렇게 개인 택시인데 앞으로 이게 허용되면 다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어비앤비나 우버 택시는 하나도 안 되죠. 유비쿼터스 그런 핸드폰 다양한 서비스, 핸드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자영업이 다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앉아서
주부님들이 앉아서 집에서 젊은 주부들이 출퇴근하면서 저녁에 먹을 거 아침 창거리 다 주문하면 다 오는데 화장품 요만한 것도 배달해주는 사회인데 한국에서 정말 배달 문화는 한국 최고죠. 배달. 그러니까 이 점포 영업이 경기 침체도 되지만은 이 생활 문화가 바뀌어갖고 앞으로 재래시장이나 이 점포 영업은 안 될 걸로 보고 이런 자그마한 건물 가진 것도 이제는 큰 안정감 있는 소득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장사가 돼야 세가 올라가고 빈 건물이 많이 생길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제 사회 격차가 심화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로자가 필요하다. 근로자들을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경기가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인공지능이라는 산업혁명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큰 기술 변혁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해야 될 게 자유를 더 확대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그러잖아요. 또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 그 다음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라고 애를 쓰는데 그 다음에 혁신 사회를 만들라고 애를 쓰잖아요. 이런 세 가지 파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사회 변혁이 너무나 막 이렇게 쏠려오니까 우리 이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 적응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외로움 장관을 두어서 국민들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외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래서 미혼자,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느 강의했을 때 1인 가구가 27, 2인 가구 26, 3인 가구가 뭐 20, 뭐 4인 가구도 한 20 이렇게 된다고 해서 1인 가구 53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만요. 근데 스웨덴이나 북일은 우리가 선망을 잃은 나라들 1인 가구가 다 70% 1, 2인 가구. 1, 2인 가구. 그러니까 사회가 갈수록 이렇게 외로워져요. 이렇게. 특히 우리 사회는 각자 도생 사회들은 각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더 그게 가속화되는 그런 사회예요. 우리가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수록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4차 산업이라는 큰 기술혁명 시대에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딱 두 가지. 사회안전망을 초음점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복지 확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하나는 국민 재교육입니다. 국민 재교육 계속 교육시켜서 저승률 근로자를 중승률 근로자를 중승률을 고승률을 거듭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주는 정부 관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계속교육, 재교육에 엄청난 그걸 다시 말해서 평생교육 그러니까 학교교육 시스템에서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일대 전환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장 유효 기간이 5년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학 졸업장 5년. 이렇게 대학 졸업장 유효 기간이 자꾸 쫄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김문덕 선배나 이런 어른들은 대학 졸업 하나 평생 우려먹고 또 우려먹었어요. 지금 불가능. 사회가 이렇게 빨리 불가능. 그러니까 이 학교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전면 손질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초중고 대학 전면적으로 구조정을 해야 되는데 교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고 학교가 초중고에서 1년에 돈 예산을 넘어지니까 5조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돈 남았다고 반납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그 시대에 맞게 교육 지원 경비를 자꾸 주니까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줄고 학생도 줄고 다 줄었는데 교실도 준데 돈이 남아서 5조 원 반납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쓰고 이게 돈을 안 쓰면요 다음에 예산이 깎여요. 우리가 연말에 막 공사 많이 오네요. 그래도 돈을 반납을. 그러니까 앞으로 초중고는 엄청나게 구조정을 해요. 선생님도 학교도. 그다음 대학은 뭐 이루 말하는 대학 구조정법 지금 국회에 있는데요. 대학 이 전문대학이 130여 개, 4년대가 180개에서 한 330개 되는데요. 이 대학이 나오더라고요. 돼요. 설립자가 이게 대학 교육법이 딱 되면요 사유재산이에요. 국가재산이에요. 내 마음대로 처분을 못해요. 교육부장 승인이 전혀 안 나와. 그다음 대학 간에 인수 이렇게 사고 파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 이사회 교체로 그래야 되는 이사회 교체하는 간에 잘못하면 사기당해요. 우리나라 현재법은 안 돼요. 그래서 대학 구조정법이 국회에 있는데 다음 국회에서나 이제 이게 설립자가 내가 교육사업 이제 못 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조금 자기선을 빼갈 수 있는 통로 또는 내가 복지법인으로 바꿔야 될 때 그걸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늦는 거예요. 국회가.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 요구는 이유가 국민생활은 빨리빨리 가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속이 터져서 손해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정치 국회 뭐 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4차 산업을 변형할 때 사회는 복지, 고용, 다양한 분야의 결합은 지능정보화 사회죠. 지식 기반 사회가 됩니다. 교육, 복지, 노동이 통합된 사회가 된다. 교육과 복지와 고용이
노동이 전에 교육복지 노동이 한 세팅으로 가는 거예요. 지식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 지식기반사회 이런 사회가 있기 때문이다. 오대한 전국동실 이게 5G 환경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으로 출시했잖아요. 5G 1등으로 써서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기는 세계에서 제일 좋대요. 제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못 온대요. 참고로 일본은요 내년에 도쿄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 이후로 날르는 자동차를 앨런 머스크라는 그 미국의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시행에 들어간대요. 택시가 날르다니는. 그다음에 앞으로 서울에서 부산에 17분 가는 그런 초고속 지금의 KTX 2도 아니고 그런 그 망에다 쏘아버린 진공산 쏘아면 그게 실험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거리 간격은 엄청나게 좁아질 것 같아요. 이 초지능산의 지식을 생산, 수집, 축적해서 배워온 지식정보 기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요. 이게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판단해요. 인간은 판단의 동물이잖아요. 판단을 잘해야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 다음에 추론까지 해버려요. 추론. 그래서 기업에서 판단 능력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선조의 선비들이 제대로 갖춘 사람을 신원서판을 갖춘 인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틀이 건실하고 말이 조력해 하고 글을 잘 쓰고 특히 판단이 제대로 하냐 이걸 보는 그게 선비 최고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식정보사의 새로운 관점 전개로 국가기능을 확보해서 정보기술 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거다. 지구환경도 종점이 낮을수록 적응도가 높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많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될 거다. 개인 유전자별 특성을 맞추어서 모든 유전자를 지금 우리가 다 획득이 됐다고 하잖아요. DNA 인간 개념 프로젝트 완성돼서 인간의 질병 문제를 확인한다 하잖아요. 1인 제조업 시대에 3D 프린트가 나오고 스마트 임플란트 신체 일부를 진화하는 거고 정말 스마트 시티가 모든 문제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 되고 블록체인 기술로 이렇게 새로운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가상화폐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지구환경도 일자리 측면에서 일자리 양 측면에서 신산업부가 일자리 발생하고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자동화 대체적인 창의적 감소 이런 분야가 있긴 좋다. 지금 공무원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가장 대체하기 쉬운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지금 공무원 천국이잖아요. 그 나라 공무원 천국. 공무원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게 제일 대체되기 쉬운 거. 변호사, 의사. 지금 이 가천 길병원에 IBM에서 왁슨 의사가 왔는데요. 왁슨 의사인데 의사들이 어떤 환자가 나오면 그걸 한 10명이 모여서 종합 회의를 하잖아요.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 근데 인공지능 왁슨한테 훨씬 더 많이 의지한대요. 치료 방법이 달랐을 때. 그렇게 달라지 그만큼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그 왁슨 의사는 세계에서 발표되는 초빠른 논문이 바로바로 탑재되니까. 근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몇 년 조금 지나야 돼요. 그만큼 의사도 대체돼. 인공지능 로봇 의사는 뭐 안에다 가위를 넣고 봉합해보고 그런 실수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안에다 뭐 가위를 봉합하고 나중에 뭐 문제가 그런 인공지능 의사, 그런 수술 의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의사, 변호사, 뭐 이런 특히 대학 교수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많이 교체다 버린다. 그러니까 그 강의 제일 잘하는 강의를 딱 띄워놓고 슈네영 교수 전락되는 그런 노동을 제공 형태로 가고 고용 환경이 크게 이렇게 변화되고 블록 기반의 서비스가 더 많이 진행됩니다. 근데 제가 얼른 정리를 하라고 해서 빨리 다음 한 편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두 개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1시간 강의료가 1억을 받아요.
네, 이분이 이 얘기면 이분 내가 강의를 해서 1억 받는 강의. 세계 최고의 경영사상가 중에 하나인데요. 54년생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55년생으로 태어났다가 56세에 돌아갔잖아요. 이 학습을 해야 된다. 변화하려면은 결국은 인간은 변화해야 되잖아요. 적응해야 되니까. 변화하려면 성찰과 학습이 병행하지 않으면 인간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안목을 넓히고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을 다 학습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논어의 제1편의 하기시스 불응료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자님도 이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학문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학습, 그다음에 실행 능력. 저는 사람을 볼 때 첫째 그 사람 인성을 본다.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가. 두 번째 실행 능력입니다. 실행은 그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나, 돈을 동원할 수 있나, 그만한 네트워크가 있나, 실행 능력. 이게 사람이 이제 말뿐인가 그걸 보고 인간 됨됨이야 두 가지를 보는데 실행 능력, 그다음 열정. 특히 우리 송 원장, 송교순 목사님 원장님 제가 간가에 요새 저렇게 열정이 나오실까 감탄이. 열정이 식어버리면 죽은 인간 같아. 저는 이게 연세들수록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열이 식어버리면 모든 게 귀찮아잖아요. 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세 가지를 갖춘 그런 사람들이 21세기 이 초연결, 초융합 이런 사회에 4차 산업혁명에도 생존 가능성이 높을 거다. 특히 연세가 할수록 열정이 식어버리면 죽은 인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게 귀찮아지면 삶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 학습과 실행과 열정을 우리 어른들 목사님께 보내드리면서 제 교육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